이게 처음에 그 김열쌤 씨는 속세 말씀하셨듯이 이제 핫토픽만 뽑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좀 다양해서 앞에 두 가지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한 6, 7분 정도 먼저 디스커션하고 뒤에 세 개를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김병호 선생님, 신상훈 선생님, 성재호 선생님, 원효연 선생님, 윤혁준 선생님, 이정훈 선생님, 이주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 선생님께서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은호 교수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시스템들은 AI 베이스든 머신러닝 베이스든 대전제는 넌 하이퍼레믹이다가 대전제고, 실질적으로 이 넌 하이퍼레믹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아까 보드라인이 이제 71%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아웃컴에 있어서 사실 거의 다 2months 이내에서 벌어지는 바가 있어서 기존의 페임 트라이얼랑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인베이시브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찍었고, 그리고 환자한테 있어서 컨퍼머티브 스터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리절트를 알려주면 그것이 어떤 그런 검사로서의 툴이 온전한가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러면 엔지오까지 찍었을 때 가이딩을 넣고 와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주입하는 그 과정의 귀찮음과, 그리고 이 결과의 리절트를 트레이드 오프 했을 때 과연 그게 같이 있을 만한 건가가 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예전부터 이런 쪽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이딩을 바꾸기 좀 어려운 수준의 환자거나 또는 와이어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센시티비티를 굉장히 높이는 차원에서 더 코로너리에 와이어링 하지 않고 끝내자 하는 거에 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은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환자들의 코로나리를 쭉 펴서 걔가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어링 하기 싫은 혈관은 뻔하지 않습니까? 칼시피케이션 심하고 톨슈스들이 심한데, 걔가 이제 AI가 그 가정을 내리기에는 재보면 다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쪽에 좀 난 것 같고, FFR을 하기 힘들 정도의 혈관은 QFR도 제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십시오. 네. 청정병원 이용옥이고요. 그 방금 이제 사실 넌 하이프레미아 상태에서 체크한 게 사실 제일 큰 한계점인 것 같고, 그래서 FFR보다 클리니컬 임팩트가 좀 적은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어차피 프레셔 와이어 없이 프레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어차피 다이그노스틱 하면서 UFR 계산하는 거 그 인트라 코로나리로 시그마트 주고 하이퍼레미아 유발하는 거야 사실 몇십 초면 되거든요. 가이딩을 바꾸지도 않고 와이어링 할 필요 없고, 그냥 다이그노스틱 안지오 하면서 시그마트 한 번 주고 한 번만 더 엔지오만 더 찍으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UFR 값을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릴라이블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 개발자들이 이미 했는데 비슷하다고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 그러면 이대서울병원 신상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사실 QF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쪽에서 30도 정도의 각도를 주고 찍었는데, UFR은 그거를 하나의 뷰를 가지고 한다는 건,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3D에서 봐야지 된다는 혈관을 2D에서 그냥 프레셔를 잰다는 건데, 그게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뷰를 만드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걔가 좋아하는 뷰면서 나도 좋아하는 뷰를 만드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뮤 FFR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뮤 FFR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뷰 끌어와서 원래 QFR 하던 식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활용을 하겠다. 뭐 스테미 하다가 막 찍었어요. 근데 두 뷰가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저는 허다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못 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뮤에파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QFR하고 뮤에파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마치 3D를 2D로 보면 저희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뭐 요거 그 추은호 선생님 쓰시는 그런 경우 실전에 거의 없습니다. 실제 루멘 프로파일 거의 비슷하고요. 오히려 투 뷰를 써서 콜 레지스테이션을 잘못하면 그게 더 에러의 소스가 될 수 있어가지고요. 뮤에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분석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애매한 두 가지 뷰를 잘못 콜 레지스테이션 하느니 베스트 한 뷰로 뮤에파를 빨리 분석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제일 장점은 프레임 카운트를 또 오토메이션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NGO를 잘 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해보면 하면 할수록 느끼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했는데 0.85 나왔는데 두 개 합쳤을 때 6.5로 변신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색인지는 저도 아직 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UFR 그때 이제 데모로 저번에 K식 라이브 때 한번 그때 시연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되게 좀 정확해서 저도 조금 약간 놀라긴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너무 편리한 와이어 베이스드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UFR이 되면 일단 포스트 프로시저 에발루에이션을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렘넌트 신텍스 같은 거 잘 측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벌룬하고 최근에 왜 DCB로 피니시 할지 말지 그런 거 결정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벌룬하고 이제 다이섹션 만든 상황에 다시 와이어 넣어서 피지올로지 어세스하는 거는 정말 엑스퍼트 아니고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이게 와이어 베이스드 FFR하고는 이제 편리도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에파를 조금 이제 저희가 경험을 조금 더 쌓아가면 지금 이제 경험해 보신 이주명 생이 좀 약간 이런 면에서는 항상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인데 정확도가 저 정도 이제 믿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꽤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건 그냥 코멘트인데요. 그 어떤 진단적 검사든 인위적인 컷오프 근처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나마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 메저먼트 베리어빌리티가 저희 비주얼 어세스먼트보다 훨씬 낮고 인베이시브 FFR을 잘못 측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환자가 이미 들어왔는데 왜 더 정확한 검사를 놔두고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선생님들의 대다수가 실제 프랙티스에서 인베이시브 FFR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이얼 결과를 보면 비주얼 어세스먼트보다 요 NGO FFR 베이스드가 아웃컴이 더 좋고요. 인베이시브 FFR보다 아웃컴이 조금 더 나쁘지 않습니까? 인베이시브 FFR이 아주 익숙한 센터라면 그냥 FFR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센터라면은 비주얼 어세스먼트보다는 QFR이든 뮤에파를 쓰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디시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관용 쌤, 그 추은호 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 뭐 QFR도 이제 버전 3 되면서 거의 이제 뭐 AI 파워드 됐고 뮤에파는 원래 베이스가 이제 AI 이네이블드 아니고 AI 파워드 이제 애널리시스 시스템인데 이제 AI가 이 분야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골이 도대체 어딜까요?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네, 그 앞서 질문이랑 같이 제 의견을 좀 드리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오토 QCA 하는 것들도 요즘에 나오는데 꽤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D여도 오토로 이게 잘만 잡아주면 그동안 하던 프랙티스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3D로 이렇게 만들어서 FFR 예측하는 장비들도 이게 방법론적으로는 둘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것들도 뭐 완벽한 뭐 CFD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수식을 계산을 하면서 정말 좀 빠른 칼큘레이션으로 이렇게 좀 서메이션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아웃컴이 어떠냐 이 정도인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이런 과정이 오토메이션이 돼서 정말 이제 옵저버들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포션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는 AI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 클래스 1 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써볼만 하다라고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뭐 모든 케이스에 이걸 써라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모달리티마다 한계가 있고 이렇게 꽤 해보고 나면 그거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니까 좀 이 값은 좀 이 케이스에서 이상한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왜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좀 바탕이 되면 좋은 툴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결국 AI가 뭐 이 각각의 툴을 이제 조금 더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엔저 찍어가지고 이건 그냥 프레셔의 재고, 이거는 NHPR 쓰고, 이건 NGO FFR로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해주면 저희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세 가지 남은 토픽도 이제 좀 다양하긴 한데 MI하고 태그에 관해서 또 세 분 연자분들께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철 교수님 발표하셨던 데인저 샥 트라이얼 관련해서 그냥 제 궁금증과 코멘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데인저 샥 임펠라가 예후가 더 좋다고 나왔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 임펠라가 조금 오버 유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샥이 아닌 환자의 하이 리스크 PCI 때 선제적으로 임펠라를 넣는 전략이 뉴트럴한 예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과용되는 것 같고요. 데인저 샥에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도 좋은 예후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임펠라가 없는데 에크모 상황에서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들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블리딩 예방 차원에서 그 전남대 쪽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팁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다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초창기에는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환자도 많이 이랬었고,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에 뭐 했던 말씀 중에 좀 이렇게 ICU 프로토콜화가 필요하고 샥 팀이 체계적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깨닫지는 못했는데 날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디스커션하고 랩 결과 확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에크모 환자 갑자기 다리가 이스케미아 왔는데 뭐 CT도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팀이 움직이기 전보다는 모든 게 다 원활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더 줄인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데인저 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프로토콜이 잘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쌤. ECLS 샥에서의 모탈리티하고 데인저 샥에서 모탈리티를 보면 ECLS 30데이고 데인저 샥 6개월인데 6개월째 그 그래프를 보면 3개월째 이미 거의 45% 중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임펠라가 좋은 결과가 보인 게 아니라 ECLS 에크모 썼던 그룹하고 모탈리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더 좋은 환자들에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세라피 항군이 50%대로 넘어가면서 더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더 좋은 환자들한테 썼는데도 거의 비슷한 모탈리티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MI 환자 샥으로 왔을 때 에크모를 넣을 거냐 임펠라를 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도 훨씬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김민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임펠라는 사실은 제가 이제 봤는데 리커버 4라고 스테미 샥에서 A 바이오메드가 펀딩하고 있는 연구를 멈춰버렸더라고요. 데인저 샥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데인저 샥이 파스트 아웃컴 보였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컸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이준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버유즈 되는 경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트 4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PCI에서 임펠라 연구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CT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뭐 내년에 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조금이라도 잘 나왔을 때 하여튼 워낙 결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즈 트리티드 분석했을 때 분도 있고 나라별로 차이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조금 아웃컴이 그래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펠라 중에서도 그 플로어를 크게 만드는 그 프렌치 큰 거가 효과를 보인 거고, 예, 그다음에 그게 맞습니다. 파스칼 컴플리케이션을 또 많이 만들었고, 모탈리티 차이는 ECLS 샥에서 에크모랑 별 차이가 없고, 이게 왜 자꾸 우리가 더 좋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죠.
근데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 더 많고 그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저도 미국 연수 갔을 때 실제 임펠라가 그 바이벤트리큘러 페일리어로 진행하는 환자를 사실 에크모를 넣었다면 풀 서포트를 할 텐데 이미 환자는 RV 페일리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임펠라를 넣었다고 서전을 부르지 않고 이따가 환자 죽는 걸 봤었거든요. 임펠라가 도입된다고 해도 오버유즈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좀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보험에서 알아서 삭감해 줄 거니까 뭐 오버유즈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 다른 우리 두 토픽 전호성 쌤하고 권호성 쌤 그 토픽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대병원 원의원입니다. 저 전호성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좋은 논문 또 발표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연구에서 이제 보통 라지 스롬보스 버든이라고 정의를 내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스롬보스 어스피레이션을 한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건지? 그러니까 그 라지 스롬보스 버든인 환자에서 스롬보스 아스피레이션만 한 환자를 따로 분석을 한 겁니다. 연구에서 정의한 라지 스롬보스 버든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일단 뭐 저희가 스롬보스 어스피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안 되고 엠볼라이제이션 되고 하면은 뭐 당연히 안 좋을 걸로 같은데 연구의 그 결과는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뭐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뭐 시사하는 바가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질문 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그 스롬보스의 이제 그 그레이티스트 디멘션이 그 베슬 다이아미터의 이제 그 2배 절반에서 이제 2배 사이면 그레이드 3 그리고 절반 이하면 그레이드 2 그리고 그레이드 1은 이제 컨트라스트 엔지오그래피컬 컨트라스트가 좀 해지하게 보이는 경우 그레이드 5는 완전히 이제 막힌 경우 그걸 이제 정의로 했고 그거는 이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들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스로모스 아스피레이션을 리얼월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의 어떤 페일리어 측면을 보고 우리가 에피카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준 게 되겠고요. 너무 이게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그 오퍼레이터의 스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잠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도 우리가 토탈 트라이얼에서 이제 물론 스롬벡토미 루틴하게 한 경우가 많긴 했지만 그 인시던스를 보면 0.7% 대 0.2%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에서도 812명 중에 스트로크 30일째 있었던 경우는 단 2명 있었는데 그런 스트로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스로모스 아스피레이션은 어차피 사용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했고 결국은 매뉴얼 TA 디바이스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는 그런 메카니컬 스로모스 아스피레이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스롬보스 아스피레이션을 해보면은 가장 큰 팩터는 물론 스롬보스 자체의 성상도 있겠지만 결국은 구경이거든요. 다이아미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네, 이제 맞습니다. 뭐 하트레이를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스피레이션 6프렌치를 쓰느냐 7프렌치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지는데 선생님 그 이제 파라미터에는 사실 아스피레이션 카테터의 사이즈나 가이딩 카테터의 사이즈는 안 적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적혀 있긴 했는데요. 그 결국은 그 다 대부분 저희 기관은 또 라디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00% 6프렌치 카테터로 사용을 했고 물론 이제 가이딩 카테터를 피모랄 어프로치라는 경우에 7프렌치를 사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확인을 했을 때는 그 스로모스 카테터 자체는 이제 6프렌치를 사용을 했고요. 뭐 구경에 따른 차이를 이제 뭐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지금 사실 라디알로 거의 대부분 인터벤션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예전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피모랄 비율이 높았지만 그 뒤에 토탈 같은 경우 라디알 비율이 거의 뭐 60%였고 저희도 거의 98%는 다 라디알로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거의 6프렌치를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교수님 저희 지대병원 김병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리스크가 올드 에이지가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예. 저희도 80세 이상이 오시면은 일단은 할지 동의받는 게 어렵고 실제 들어가도 가장 빨리 하려고 이제 아이부스도 보지 않고 최대한 아스피레이션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고령자들에게 아스피레이션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팩터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데이터로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한계는 이게 랜덤 트라이가 아니라 옵저베이션 트라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페일드 테일 그룹에 안전 환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올드 에이지에서 별도로 뭔가 아스피레이션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톨토스지 그다음에 환자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치고 디지털 엠브라이징이 생기지 않게 간단하게 프로시저를 한다는 컨셉은 이제 줄 수 있어도 올드에이지 자체로 뭔가 저희 연구로 뭔가 어떤 특별한 전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권호성 선생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연구 결과 축하드리고요. 그 코멘트 그때 하셨던 그 다이애나 고록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엔도지너스 스롬볼라이시스가 사실은 클리니컬 아웃컴 예측에 더 중요하다. 클로스 스트렝스보다 이걸 항상 강조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PRU의 어디티브하게 이제 클로스 스트렝스의 어떤 뭐 아웃컴 프리딕션 효과를 좀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스롬볼라이시스 그 라이시스 타임과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신윤석 교수님 너무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 말씀 주셨습니다. 라이시스 다이나 선생님도 그 강조 계속 하시고요. 저희 데이터에서는 사실 이게 라이시스도 LI 30라서 잴 수 있는데 저희 요 코호트에서는 잘 그게 작동을 안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근데 정영훈 교수님하고 김영국 교수님하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유럽 회화전을 나갔던 그 AMI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시스 타임이 또 아주 디스크리미티브하게 이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MI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게 좀 더 아주 파워풀한 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훌륭한 강의 또 활발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